네, 기름값이 비싸지면 자연히 물건 만드는 비용 올라가게 되고 살림살이 팍팍해진 소비자들 임금 올려달라 목소리 높이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올라간 인건비 다시 내려오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해서 이 끈적끈적한 근원 물가라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사우디의 이 친중 친러 행보와 함께 이 현상 또 한 번 재현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시장 제대로 보는 경주마 대표 기수 세 분과 함께 자세히 한번 진단해 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닥 막판에는 사실 그래도 코스닥은 좀 잘 버텨주다가 이 네. 막판에 확 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의 경제 지표하고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저번에 그 실업률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자체가 좀 많이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고 그로 인해서 시장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우리 국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미국도 이제 튼튼하게 버텨주는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만은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우리 시장도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도 약간 좀 애매하고 환율도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표만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골디락스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고 보면 이게 소행성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표면적인 어떤 부분에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주식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좀 보수적으로 좀 최소한 전환하라. 이번 주까지는 좀 이번 그렇게 하시는 게 주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한 20년 전이었나요? 우리 베스트셀러 중에 책 제목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책이 있었었어요. 진짜 아주 옛날 책인데 그 아시는 분만 아는. 네, 요즘은 잘 모르는. 근데 정말 뜨거웠던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네, 그 저 책. 삼촌한테 그런 책이 있다는 걸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장은 삼촌이요. 예. 네. 달러가 죽어야 코스피가 삽니다. 네, 근데 달러 인덱스가 거의 무너질 듯한데 기술적으로 봤었는데 이게 다시 고개를 들어서 네. 또 애매한 위치까지 왔었거든요. 저번에 이제 실업률 고용지표 발표되고 뭐 실업률 올라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은 없겠구나라는 것과 함께 이제 103 깨고 102 레벨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시 고개를 들어서 지금 오기 전에 봤더니 다시 104.1, 104.2 이게 또 104.8 이상 또 열려버리면은 또 달러 강세 시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달러 강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건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네. 좀 모호한 미스매치 구간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못 가는 이유는 의회에 나온 달러 강세. 104.2, 104.5. 그러니까 다시 국채금리 10년물도 죽는 듯 하다가 4% 깨냐 마냐 하다가 지금 다시 4.2까지 올라가면서 얘네 둘이 짝꿍처럼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뭐냐? 달러가 빨리 죽어야 된다. 달러 약세. 그런 순간 아마 국채금리도 같이 꺾여 있을 겁니다.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채금리든 10년물, 달러든 이미 방향은 하락으로 꺾었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뒤통수 좀 맞았죠.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양봉을 세우면서 조금 더 확인해 볼 그럴 대목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유가랑 달러 같이 움직이네요. 이렇게 시청자분 아, 네, 말씀하시는데 네. 실제로 원래 유가랑 달러는 반대로 반대로 가야 움직여야 되죠. 되는데 네. 희한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차장님?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앞으로 지수 상단은 제한돼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수가 지금 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라도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오늘도 그렇고 이 테마주 장세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9월 말에 이제 FOMC 회의가 전까지는 좀 이런 좀 재미없다라기보다도 좀 답답한 장세. 그러니까 뭐 테마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환율 상승에 의한 외국인들의 이 어떤 수급 이탈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제일 걱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들의 이탈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유입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솔직히 이제 부재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과정을 좀 계속 가지 않을까 향후에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울한 말씀들을 주시네요. 네.
요즘 뭐 바이오 흐름은 상당히 그래도 강하잖아요. 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AI, 당뇨 비만약, 혹은 뭐 캔서 문샷 이런 게 아마 요즘에 좀 바이오 쪽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일동제약이 상한가를 갔는데 네. 지금 비만약의 임상 계획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 뭐 이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반가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좀 참 안 짜야 갔잖아요 되는데. 일동제약, 예. 그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우리가 들어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뇨라든지 하는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고령화의 키워드를 일단 방점을 잡고 난 다음에 종목을 보기 시작을 하면 네. 종목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수치를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뇨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고령화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2021년도 IDF의 전 세계 당뇨 환자 부분을 보니까 5억을 일단은 벌써 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45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8억 정도가 이제 당뇨 환자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제 그 우리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는 삼촌 때 쓰던 단어인데 예, 그런 부분의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당뇨 환자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CDC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당뇨 환자가 3,730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1% 정도가 되고요. 지금 거의 한국 인구 수준만큼. 예, 전 당뇨 부분으로 해서 수치를 잘 안 뽑아보니까 18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전 당뇨, 그러니까 당뇨로 지금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수치 자체가 9,600만 명. 네. 우리가 지금 5천만인가요? 9,600만 정도 되고 네. 미국 인구 전체로 봤을 때는 38%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당뇨에 대해서 거의 당뇨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당뇨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된 그 한미약품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네. 봐줄 수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일반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제 병이라고 하면 암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암이 아니라 당뇨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하고 당뇨는 또 그게 있잖아요. 합병증이 있잖아요. 합병증이 있다 보니까 당뇨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말고 다른데 합병증으로 인해서 또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안에서 두 가지의 일단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연속 혈당 측정이라고 하는 CGM이라든지 아니면 인슐린 펌프 요 두 가지 부분에서 일단 뭔가 개발을 자꾸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 저번에 패치형으로 이노플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아까 일동 같은 경우에는 붙이거나 아니면 주사를 놓거나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삭센다 안 맞아보셨죠? 모르죠 뭐. 예, 제가 삭센다를 한 맞아보니까 배에 찌르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경구용으로 하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좀 많이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당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비만까지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당뇨 비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안에서 지금 부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블록버스터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도 지금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삼촌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그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보니까 이제 한미약품, 대원제약, 라파스 뭐 이런 기업들 주로 뭐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이런 글로벌 두 양대 산맥이 비만 치료제 가지고 막 경쟁을 벌이면서 누가 1등이냐 뭐 이렇게 싸우면서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이슈냐? 지금만 혹시 반짝 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듯이 당뇨 비만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때 언제나 얘기하지만 그 머스크가 이 위고비에 대한 부분을 쓴 다음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이제 1위가 됐잖아요. 네. 루이비통 제치면서 유럽 안에서 시가총 1위가 됐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거품이라기보다도 원래 이제 말씀하셨던 합병증이나 굉장히 지금 이제 비만 인구가 20, 30대까지도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과 이제 그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당뇨병은 40, 50대만 걸리는 그런 인식이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20, 30대에 대한 당뇨에 대한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뇨에 대한 그 어떤 처방전이나 또 임상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전망은 밝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오늘도 이제 뭐 이 상한가도 많이 가고 한 상황에서 좀 거품이라기보다는 좀 고평가가 좀 오버슈팅 된 개념은 네.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일동제약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한미약품도 그렇고 이 GLP-1 있잖아요. 글루카곤 라이고 펩티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시판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임상 3상에 통과하면서 최종으로 어떤 판매하는 단계는 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그걸 봤을 때 아직까지 임상 중인 상태에서 실적으로 잡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까 물론 이제 다른 약품 쪽으로 해서 실적으로 잘 가는 그런 기업들이겠지만 지금 이제 뭐 당뇨나 이런 GLP-1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시작이지 않나. 근데 참 이제 주가가 웃기죠. 뭐 몇 년치의 실적을 미리 좀 반영하는 게 또 요새는 올해 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좀 심해졌잖아요. 네. 뭐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동아시스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쪽 당뇨 쪽에서의 이 체중 감량 효과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학회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지금 너무 고평가된 상태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 그러니까 종목들 선별하기도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차장님 오늘 계속 우울한 얘기만 하시는데 희망적인 얘기가 조금 이따가 나오겠죠? 네. 네. 그대로 해볼게요. 예. 네. 의료 AI 쪽은 뭐 어제는 루닛 뷰노가 갔다면 오늘은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였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미국 울트라사이트라는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의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게 보니까 7월 31일에 나온 소식이더라고요. 이게 네. 한 달 더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나 봐요. 오늘 사실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루닛이라든지 아니면 딥노이드, JLK 같은 종목군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상 진단 AI 관련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부터 다시 불이 붙었거든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 이쪽 종목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예전 유튜브에서 5월 20일에 제 유튜브에 한번 말씀해드렸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네. 대부분 지금 600%, 700%씩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 셀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작이다 보니까 다른 그런 종목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찾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가 붙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들고요. 원래 하던 일은 우리 인바디가 하던 일에 진출을 해서 모멘텀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셀바스라고 얘기를 하면 셀바스 AI가 있고 네. 셀바스 헬스케어가 있고 이거 이러면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 뭐가 좀 이렇게 뭔가 셀바스스러운 바이오스러운 뭐 이런 느낌 좀 듭니다만은 네. 원래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말하는 부분에 대한 AI 부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뭐 이번에 그 솔트룩스에서도 그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우리 챗GPT 같은 경우에는 글로 나오잖아요. 네. 그 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우리 체성분 진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일단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새로운 부분 아까 이제 심장 초음파라든지 하는 부분에 회사를 이제 지분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는 이것도 그러면 루닛이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하는 종목들하고 같은 성격의 종목이겠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AI 붙어서 상한가 간 종목이 또 있는데 젠큐릭스라고 암 분자 진단 기술 기업이다. 근데 AI 암 진단 기업 딥바이오와 협력해서 전립선암 진단 검사 서비스를 만든다. 상한가를 갔거든요. 시총이 765억이래요. 예. 근데 바이오에 이렇게 AI가 붙으면 일단 가고 보는 지금 그런 시즌에 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로 하면은 그냥 되게 혹할 수 있죠.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상 진단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눈이 어두우면은 약간 이렇게 색깔이 변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놓칠 수도 있지만 네. AI로 이걸 돌리면은 제일 잘 잡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다른 부분에 이제 진단이라든지 하는 부분,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초음파 진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심장 질환도 사실은 의료 사고가 일어나기보다는 의사들이 놓쳐서 병이 그냥 금방 치료될 수 있는 초기 부분이 말기로 가서 이게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AI로 잡아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영상 진단이 됐던 의료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AI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초입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불이 붙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종목은 우리가 얘기하면서 조금 웃었던 이유가 시총도 작고 뭐 이런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새로운 기술하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인터넷으로 전화가 된대 이것만으로 지금 상한가를 몇 번을 갔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AI가 붙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보다 더 저는 뭐 주가가 흐름 자체는 더 세게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분들은 AI라고 붙어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이라도 다시 한 번 더 간추림을 하셔가지고 그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삼촌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촌한테 들었습니다. 예. 바이오에서 이제 떴다 하면 가는 키워드를 지금 우리가 AI하고 뭐 비만 치료제 이런 얘기 짚어봤는데 요즘 바이오가 부쩍 더 이렇게 주목을 받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바이오는 예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어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약간 주도주의 느낌으로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가는 거라고 보세요?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AI 부분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예전에 AI 반도체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네. 아니면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서버용 DRAM이라든지 HBM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더 이슈가 붙기가 쉬운 부분이 있고 이전에 2차 전지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그쪽에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를 빼고 기존에 이제 AI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이 이미 올랐으니까 그쪽을 빼고 보면 남는 게 AI 붙였을 때 소프트웨어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바이오에 가려져 있지만 최근에 또 매섭게 치고 올라온 섹터가 있었으니 바로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지금 이게 아마 현대차가 연말에 자율주행 뭐 3단계 갈 거다 이 얘기 나오면서 그 이후로 좀 꿈틀대는 느낌인데 차장님 지금 현대차가 대체 왜 안 가냐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가고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많이 질문을 받는데 이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이 테마가 쪽으로의 섹터가 또 수급이 붙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에 대한 어떤 주가가 좀 안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그 글로벌 자율주행 그 완성차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의 이 관련된 기업들한테 수급이 오히려 좀 붙는 그러니까 가장 자율주행 대표되는 뭐 부품주나 플랫폼 쪽으로의 매수가 붙고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가 그쪽으로 좀 안 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현대 오토웨어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이제 고객사가 이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좋았을 때 현대 오토웨버도 같이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도 이 작년 대비해서 82%까지 늘었는데 그만큼 현대차 그룹과 어떤 실적적인 면에서는 같은 구도로 가고 있지만 역시 자율주행에서는 현대차 기아 이미지보다 현대 오토웨버가 강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현대 오토웨어 솔루션 결국 쉽게 말하면 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100%까지 장착에 대한 솔루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과 연결된 게 현대 오토웨버가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하면 현대차 그룹의 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좀 아쉬운 건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뭔가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판매를 했으니까 거기서 좀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인가 뭔가 좀 소프트웨어 이쪽에 좀 더 자동차에도 관심들이 더 많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네. 우리가 볼트 사시겠어요? 전기차를 아니면 테슬라를 사시겠어요? 가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테슬라 왜 사죠, 테슬라를 사려고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기차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건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의사 자체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좋다 그러잖아요. 네. 전기차 팔아서 좋을까요? 화석연료 자동차 팔아서 좋을까요? 화석연료 자동차를 팔아서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 중에서 아직까지도 한 80% 이상은 이제 화석연료 자동차를 팔고 있기 때문이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테슬라가 주가 가는 부분이 현대차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중에서 80%가 2030년 정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구도가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일단 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소프트웨어 부분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최근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사보신 분들은 지도가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요. 3년 지나면 돈 내야 됩니다. 3년까지는 공짜로 쓸 수 있고 3년 지나면은 구독 비슷하게 해서 돈을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네. 그 돈은 누가 받느냐? 현대 오토웨이버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구도가 현대 오토웨이버이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이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현대 기아차가 자율주행하는 방법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하는 방법하고 중국 기업들이 자율주행하는 방법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 표준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래 카메라에 레이더, 라이다까지 붙였다가 레이더, 라이다 다 없애고 카메라에 이제 열 화상이라든지 하는 부분, 적외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탑재를 해서 진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만드는 다음에 카메라로 보고 이 카메라를 받는 영상 자체를 AI가 분석을 합니다. 요번에 이제 버전 12가 나왔는데 버전 12에서는 그게 더 강화가 된 거거든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카메라가 보고 AI가 판단해서 핸들을 꺾든지 악셀을 누르든지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방식이고 예.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게 CITS라고 해서 정밀 지도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카카오 내비를 사용을 딱 해보시면 뭐가 좀 특징적이냐 하면 신호등 바뀌어요. 신호등이 지금 빨간불인데 몇 초 뒤에 파란불로 바뀐다 이거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되면 신호등에서 그 시내에서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CITS가 더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자동차 안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기술 표준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자율주행 안에서도 종목이 가고 안 가고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서 기술 표준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문 기사라든지 주안점으로 두시면서 보시면은 네. 아마 텐베거 종목을 또 한번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쾌하시네요. 저희가 네. 봤을 때 이 자율주행이 기술이 굉장히 좀 좋은 거고 저희가 90년대 영화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인간 없이 이제 차가 움직인다. 그냥 그런 어떤 단순하게 좀 상상만 했던 기술이 좀 구현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참 이게 그 뭐 우리나라 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안전 문제 뭐 그리고 이제 사람 없이 운전한다 인식 또 이제 법제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 나오진 않고 있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만약에 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제화하고 또 이제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 부분도 정확하게 이 어떤 그 법보다도 이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일반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 큰 기술은 맞다라고 좀 판단해요. 예. 혹시 이 기업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농슬라라고 해가지고 네. 농기계 업체 대동 여기도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특수 환경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농기계 업체인데 이제 포스코 제철소에 들어가는 로봇을 협력해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엄청 강세 보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예, 지금은 일단 이슈가 이제 포스코 이슈 받고 최근에 주가가 좀 슈팅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자율주행하는 게 농기계가 쉬울까요? 일반 도로가 쉬울까요? 농기계가 좀 쉽겠죠, 쉽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농업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로봇들도 같이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아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AI 관련된 부분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AI를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아까 얘기했던 농기계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기 힘든 그러한 부분의 처리까지도 이제 AI라든지 로봇이 맡고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흐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좀 떴다라고 해가지고 안 볼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종목군들은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너무 오래 쉬고 계신데 지금부터 좀 질문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정유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기름값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 유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수요 공급 두 가지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요 쪽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중국 엔진도 그렇고 세계가 뭐 호황이라든가 이런 국면은 아니게 되고요. 전형적으로 공급 사이드에서 나온 유가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급 사이드는 뭐냐? 감산이죠.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굉장히 철저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감산 이슈에서 이탈도 없고 그 추진하는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AI 뭐 자율주행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산유국들 땅에는 앞으로 100년, 200년치 사용할 수 있는 원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뽐새를 보니까 2050년에는 이제 원유를 쓸 수가 없고 2030년만 돼도 원유에 대한 수요량은 폭감합니다.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 산유국들이겠죠. 예.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싸게 많이 빨리 팔자. 그래가지고 싸게 막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좀 덜 팔더라도 비싸게 팔자. 그런데 이 후자로 결정을 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산유국들이 하는 그 전략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2030년, 2050년 석유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당장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 틈을 노려서 계속해서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그때 벌어들인 오일 달러를 가지고 자기들은 신재생, 뭐 관광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제 수소 이런 식으로 산업 전환을 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산유국들의 이 공고한 연대를 깨기는 굉장히 어렵고 감산이란 감산은 더 심해질 것 같고 여기에 또 하나의 축인 러시아마저도 완전히 미국 팀과 이제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유가 차원도 이 공급 쪽에서의 이슈를 가지고 저는 상당 부분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동안에 기술적으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WTI 기준 83달러 요 언저리만 깨면 또 위가 열려서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여길 열고 지금 이제 85달러, 86달러까지 또 왔습니다. 여기서 주춤하다 하더라도 저는 큰 틀에서는 다시 100달러를 향해 가는 유가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네. 가장 핵심은 역시 산유국들의 감산, 공급을 계속 틀어막는 이슈고 이건 꽤나 오래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은 게 지금 러시아랑 사우디 쪽의 세력에 좀 맞서가지고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쪽에 원유를 좀 푸는 쪽으로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도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무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원유 대금 8조 원 미국 제재로 지금 동결이 돼 있는 거를 뭐 앞으로 푸는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간 걸로 보여요. 이란의 기름 풀어라. 요거는 이제 미국 쪽에 아무래도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거기에 맞서는 그 카르텔에 맞서는 미국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세계에서 기름 잘하는데 지금 막혀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여기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풀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내에 묻혀 있는 거의 한 400년을 쓸 수 있다고 하죠. 쉐일 오일을 다시 파는 네. 그것만 팔면 끝나거든요, 게임은.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절대 쉐일 오일을 못 팔 것 같아요. 왜요? 이미 늦었죠. 이게 자기의 아이덴티티죠. 이 친환경이라는 게 쉐일 오일은 환경 오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쉐일 오일은 물 건너 갔다라고 치면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이란과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풀어주고 베네수엘라 석유가 나오면 어느 정도 수급에서 숨통이 트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전 이란은 좀 다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란도 제재 풀어주고 뭐 사이좋게 지나면 이란산 원유 나오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최근에 중국이 개입을 하면서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이라면 이란을 풀어줬을 때 이란도 오히려 미국 편을 들어서 막 공급을 저는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란도 산유국이고 이제 이란도 석유 팔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이란도 이 사우디,
중러 팀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베네수엘라 정도인데 이걸로는 저는 지금 막혀 있는 수급을 깨기는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봐서 앞으로의 유가는 상당히 고유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상방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정유주들이 그래서 가야 되는데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제 마진은 10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는데 정유주가 지금 진입하기 좋은 시점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기술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듣다가 지금 신문 기사에는 다 얘기가 나온 부분이 네.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 자체가 사우디 감산, 러시아 감산 뭐 그런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관련된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가 올해 내도록 나왔던 얘기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하려고 그래도 얘네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기 살 돈이 필요한데 감산하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50만 배럴 정도 감산한다 그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30만 배럴도 감산 안 했더라. 원래 팔던 대로 그냥 팔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일단 했었고 사우디 부분도 일단 감산 얘기가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일각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제 감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뭐 상승하는 부분 자체가 좀 단기적이지 않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수요 단 우리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를 해야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유가가 오르는 부분이 좀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좀 합당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올라가는 건 조금 흐름이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사우디라든지 여러 국가들에서 감산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전략 비축유 굉장히 많이 쏟아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7월까지도 전략 비축유를 많이 쏟아냈는데 전략 비축유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략적으로 비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퍼다 쓰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좀 채워 넣으려는 흐름 자체가 일단은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략 비축유를 예전처럼 그렇게 방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공급이라든지 수요 사이드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유가가 좀 오를 수 있는.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략 비축유를 더 이상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 또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단이 거기서 생긴다면은 유가가 일단은 오르기는 할 건데 이 유가 오르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근 들어서 S-오일이라든지 GS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갈 부분은 아니고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선박에 뭐 어느 나라 선박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선박들이 막 요즘에 많이 돌아다닌다잖아요. 네. 그게 중국으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요 문제를 자기들끼리는 해결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시장 안에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CPI가 일단 좀 뜨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있어야 되고 PPI도 좀 뜨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뭐 경제 자체가 돌아가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요연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저도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포스코는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강세를 안 보여서 이거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에서 강세인가?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시장 안에서 좀 두드려 보면 현대제철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 얘기 자체는 2차 전지로서 포스코가 오른다라고 하기보다는 철강주로서 포스코가 오른다는 얘기가 되고 포스코가 오르길래 제가 화학 관련된 종목을 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 반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효성 TNC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이 어제까지도 반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화학주하고 철강주가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의 인프라 요번에 투자 부분에 대해서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손을 좀 들어준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중국 쪽 수요가 살아나니까 유가가 간다 이런 얘기도 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사이드라면은 여러분들이 유가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생각이고 그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네. 그쪽인지 전략 비축유인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장기로 갈지 아닐지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흑사자님 유가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려운지를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딱 알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기름값이 오르면 그 대안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쪽이 각광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CS 윈드, 하나솔루션 오늘 연저점 찍었고요. OCI 홀딩스도 뭐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코스피의 특징이 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패턴대로 원래 논리대로 가는 그게 우리나라만 안 맞아요. 전 세계가 다 맞아도 우리 코스피만은 그 논리가 안 맞는데 네. 대표적인 게 정유주였었고 작년 우리 여름
유가가 100달러 넘어서 110달러 갔었을 때 우리나라 정유주만 못 갔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도 유가가 다시 상승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유주 사지 마시고 저는 무조건 엑슨모빌, 쉐브론 사는 게 맞다. 그 메커니즘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신재생입니다. 네. 이건 거의 공시과도 같은 거거든요. 유가가 다시 발동을 걸고 정유주가 엑슨모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태양광, 풍력 같이 따라 올라요. 이게 뭐 독일의 바커라든가 뭐 미국의 태양광이라든가. 그런데 똑같아요. 지금 또 우리 코스피는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게 이 정도의 유가 반등이 나와서 최근에 한 12% 정도 올랐다면 뭐 CS윈드라든가 OCI 홀딩스라든가 뭐 이게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지금 오르기는커녕 네. 무너지고 있거든요. 물론 개개별로 다 사연이 있습니다. 뭐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 하나솔루션은 CS윈드 나름대로. 그런데 참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진짜 이거 국장 어렵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좀 짜증난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좀 갖고 계신 이게 분들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화가 많이 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렇다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재생 역시도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장에서 물건을 종목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은 이제 유가 많이 오른 부분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원래 이제 발전 단가 자체가 비싼데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부분을 해가지고 충분히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쪽이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자력 발전이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근데 원자력 발전 용량하고 풍력 발전 용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풍력 발전 용량이 원자력하고 비슷합니다. 아 지금요? 예, 이미 많이 지었어요. 오. 이미 많이 지었는데 계속 지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조금 있는 게 있고. 벌써 공급과 예, 얘기가 나온다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예. 근데 많이 지었는데 사실은 원자력하고 풍력하고 우리나라의 발전 용량 자체가 풍력이 거의 원자력을 따라왔는데 효율 자체는 20%밖에 안 돼요. 네. 바람 불어야 되니까. 그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죠?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하잖아요. 네. 스마트 그리드 하던 회사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 그 부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그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풍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일단 만들어졌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소위 말해서 스마트 그리드 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이미 올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한은 신재생은 조금 주가 흐름이 계속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이 흐름을 보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에 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매우 지금 지지율이 안 좋잖아요. 네. 트럼프가 될 것 같다. 트럼프는 IRA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환경이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일리는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나요?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약간 정치적인 얘기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유가가 좀 많이 오르게 되면은 뭐 신재생에 대한 뭐 투자 이런 게 활성화 지금 얘기지만은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남길 수도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단순 어떤 이 유가가 올랐을 때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게 좀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은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의 그 기업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글로벌에서. 그래서 약간의 조금 그 가격을 뭐 인상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네.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 중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 올리면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풍력 기업들한테 분명히 그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참고하면서 저는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뭐 올해 3월까지는 괜찮았어요. 유가 올랐을 때 이제 네. 이 신재생 기업들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약간 시기상 타이밍상 안 맞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는 이 풍력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풍력이 제일 먼저 미친 듯이 지었던 곳이 북해잖아요. 유럽은 일단 끝났고 일단 네. 다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그냥 짓는 거니까 그럼 유럽도 지었고 우리도 지었고 중국도 거의 끝났으면 이제 남아 있는 곳이 이번에 IRA 통과했던
미국이 남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인도가 이제 태양광이 있긴 한데 인도 태양광은 중국 업체하고 우리가 경쟁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미국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중국산 안 쓰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럼 미국에 지금 모멘텀 남은 데가 신재생은 어떻게 보면 미국인데 미국에서 지지부진하니까 얘네들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지율 보면서 투자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어렵습니다. 듭니다. 예. 그래서 금리와 물가 차원에서도 좀 유가 문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유가 상승 나오고 나서 지금 페드워치의 하루 만에 지금 11월 금리 인상 베팅 비율이 33%에서 41% 네. 크게 올랐더라고요. 금리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뭐 유가가 만약에 이제 $90 배럴당, 뭐 $100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상방을 제시를 하셨으니까 네. 긴축도 그럼 길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정말 금리 인상을 하기를 싫어하는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85가 됐죠. $86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헤드라인 CPI는 무조건 높아집니다. 4%, 5%, 6%. 또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배럴당 다시 $90, $100로 가면 네. 또 헤드라인 CPI는 5% 이상 올라가요. 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금리 인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느닷없이 근원 PCE 물가를 주목해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고용 보겠다라고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두 가지였었는데 근원 PCE는 실은 원유랑 곡물가 둘 다 빼는 거 아니에요. 네. 하고 나머지 품목 중에 PC 물가인데 만에 하나 노동시장이 여기에서 꼬꾸라지게 되면 마지막 남았던 서비스 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서번스 때도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하도 그때 당시도 국제 유가가 높으니까 유가로 인한 착시 현상이 있다. 그래서 원유가 빼고 보자라고 해서 근원 물가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어서 저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근원 PCE를 보겠다라는 말 한 자체가 실은 금리를 최대한 안 올리겠다라는 것을 저는 우회적으로 말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꺾여야 될 것 같은 달러, 꺾여야 될 것 같은 국채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이유입니다. 유가를 보니까 $85네 배럴당, $86네. 이거 9월에 다시 11월에 또 올리겠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네. 저는 이 언저리에서 한 번 정도 더 파월 의장이 근원 PCE를 보겠다라는 말 하고 이 언저리에서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다음 달 초에 나올 노동 시장이 또 한 번 더 나빠지게 된다면 역설적이지만 달러가 꺾이고 금리 내려오고 주가는 오르는 뭐 이런 상황으로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유가가 오르는 건 분명히 물가 상승의 요인이나 네. 그러나 연준 수장이 근원 PCE를 보겠다라는 말 일단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이 지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되죠? 달러는 강세로 가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복병이 엔화가 더 약세로 가겠죠. 엔화가 더 약세로 가면 일본의 수입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일본의 CPI가 3.5까지 갔다가 지금 3.3 정도 되고 있는데 네. 3.3에서 이게 만약에 그 부분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본의 CPI가 튀면 일본은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에 10년 만기 국채까지도 지금 잡아주고 있는데 예. 그럼 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올려야 돼.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 YCC를 포기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확 환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 유동성 자체가 박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엔화가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러한 국면에서는 네. 이게 단순히 미국 내 경제만 생각을 해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엮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요즘 보니까 엔화가 계속해서 이제 연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CPI도 같이 보셔야 되고 일본의 엔캐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같이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 딴 방송 보신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주마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화 환율도 봐라. 예.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아니 뭐 파월이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뭐 그 유가 막 오를 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그랬다가 뭐 크게 틀려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또 그럴까요? 예. 정철진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과거부터 항상 하셨던 뷰가
앞으로 시장에 한동안 이제 거품이 찾아오겠지만 경기 침체가 한참 뒤에 언젠가 오고 그때까지는 계속 거품이 올 거야 시장이. 계속 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는데도 미국의 경기는 계속 좋다는 지표들이 나오는 것 같고 경기 침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평론가님의 뷰가 뭐 달라지고 있는 게 있는지 최근에. 그러니까 그걸 어느 면을 보냐, 어느 시각을 보냐라는 거고요.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올 하반기와 내년 초를 바라본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올 하반기와 내년 초는 일종의 거품에 의한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고 그 거품은 저는 뭐 내년 미 대선 뭐 요 언저리에 터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연준의 통화 정책도 시장 친화적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것은 뭐냐? 현 시점에서 만에 하나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이 진짜 좌고우면하지 않고 금리를 한번 세게 올려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뭐, 예, 다 죽고 그 달러 하나만 딱 사시면 될 것 같은 네.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과연 내년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할까? 이건 일종의 자폭이고요. 아까 우리 강 전문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여기에서 미국이 긴축으로 밀어붙인다? 그럼 일본이 죽어납니다. 그럼 일본도 살기 위해서 그냥 미 국채 때려버리면 네. 미국은 자기네 금리가 또 4.5, 4.7 가면 미국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나라예요. 빚이 31조 달러입니다. 사경원이 넘는 나라가 그러면 금리가 4.7에 그 원리금은 어떻게 내주죠? 그 이자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봤을 때 어거지로 저는 이렇게 누를 것 같고 네.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버블이 생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였었나요?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한 6, 7개월은 하방으로 안 밀겠다는 뜻이구나. 저는 그렇게 오히려 읽었었거든요. 네. 네,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좀 가름하도록 하고요. 중국 쪽은 다행스럽게도 리스크가 지금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 대표님 항상 뭐 중국 위기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뭐 딱 맞는 것 같아요. 비구이 위한 디폴트 하루 앞두고 300억 원 이자 상환했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서는 별로 상환을 안 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는데 뭔가 이제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거기서 쫓겨나면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바뀌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부동산 재벌들이 이제 뭔가가 부동산 회사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네. 부동산 회사가 넘어지면 거기서 시행하고 있던 대부분의 공사들은 중국 정부에서 보통 그걸 갖다가 받아서 분양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보통 문제가 없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전체 GDP에서 굉장히 강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일단 크게 요번에 이제 그래서 뭐 채권단하고 표결을 통해 가지고 뭐 일부를 이제 환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저는 크게 뉴스거리는 그 미국의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큰 뉴스거리입니다만은 중국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 방문한 이후에 지금 보면은 오히려 관계는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중국 정부가 오늘 나온 얘기인데 공무원들 직장에서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 아이폰 및 외국 스마트폰 기기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좀 찾아봤더니 7,500만 명의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이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서로 이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뭐 견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첨단 산업 발전을 못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7나노미터 요새 나왔잖아요. 하이칩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중국 쪽이 뭐 더 잘 개발을 해서 뭐 우리한테 피해 준다 이런 것보다도 잘 개발해서 이 산업 부분이 좀 잘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정치적 그 이슈 때문에 네. 이 산업 자체가 좀 발전을 못 한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독자 노선을 계속 이렇게 중국이 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뭐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또 55조 원을 이번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뭐 이런 반도체 투입을 엄청나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반도체가 좀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14나노는 만들었잖아요. 네. 예, 어쨌든 했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이제 10나노 안쪽으로 들어오는 기술력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 이 칩 만드는 회사에서도 아 그래 인정이다. 그런데 중국은 10나노 밑으로는 양산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화웨이에 지금 7나노를 네. 80이죠. 메이플 80에 지금 7나노를 양산해서 자체 칩을 넣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장비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중국이 어떻게 7나노를 양산했을까 일종의 미스테리로 좀 남아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지금 3나노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종교 박해를 예를 들어볼게요. 뭐 기독교든 불교든 신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박해를 세게 했을 때 신앙이 오히려 더 신앙심이 뜨거워지고 이걸 막 장려했을 때 오히려 타락하고 이제 이거를 빗대어 봐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막 더 밟으니까 중국이 더 막 죽어라고 이거를 막 거의 블랙마켓에서 장비도 빼돌리고 와가지고 지금 7나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진짜입니다. 칼럼에서도 너무 중국을 저렇게 죽이니까 중국이 사활을 걸고 따라온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짧게 끝났습니다. 얘기를 하면 끝났어요. 시간이 예. 짧은 얘기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 다시 한번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네, 진짜 혁신하는 기업은 어디인가 저희 경주마와 함께 앞으로 계속 찾아가 보시죠. 내일은 이영훈, 손서구 그리고 하창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